해방자 신데렐라, 리베카 솔릿의 작품인데요. 아서레컴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잘 모르지만 뭔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검게 또는 흰색으로 처리되어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 안에서 어떤 표정일까, 어떤 옷이었을까, 어떤 색일까, 이런 것들을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대충 그려진 게 아니라 다만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려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전달되는 게 많고, 그 나름대로의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드러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전에 다양한 환경 문제라든가 반핵, 인권운동 이런 것들을 해온 작가들로 그런 것에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작가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는 리베카 솔릿의 책을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라든가, 그거와 뭔가 대꾸가 되는 듯한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이렇게 2권 정도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친근하고 그냥 격하게 이것이 잘못됐어, 저것이 제대로야, 나는 이런 것이 싫어가 아니라 조곤조곤하게 모순을 파헤쳐내는 그런 화법들이 저는 좀 마음에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솔릿의 책들 중에 이 해방자 신데렐라가 처음 출간됐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구매를 한 건지 펀딩을 했던 것 같아요. 알라딘에서 아마 이게 펀딩으로 올라와서 아마 제가 펀딩을 해서 구입하게 됐던 것 같아요. 자, 해방자 신데렐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신데렐라의 이야기.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고, 어떤 권선징악이라든가 새언니, 새엄마 이런 구조. 그래서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신데렐라뿐만 아니라 콩쥐팥쥐나 무슨 백설공주나 장화홍련 이런 여타의 것들로 우리는 뭔가 새 것에 대한,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리를 잃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또는 자신이 낳은 딸이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결혼해서 재혼해서 들어온 가정의 아이들을 핍박하고 구박하는, 그래서 그렇게 구박을 받던 아이들이 결국은 잘 되는, 어떻게 보면 복수국이라고도 할 수 있을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매우 통쾌해하고 대리만족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들은 좀 여러 가지로 변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변주가 되어서 가까운 시일에 어떤 게 있었냐면 앨리스 죽이기까지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과 관련되어진 앨리스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나의 좀 포커스가 잡히는 책들은 다양하게 변주가 되어서 어떤 식으로도 발전이 되어진다. 근데 기본 틀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들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해방자 신데렐라 같은 경우에는 틀을 깨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데렐라가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서 왕자의 배필이 되고 그 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의 마인드 자체가, 여기에서는 왕자님 이름이 네버마인드로 나오기는 해요. 네버마인드 왕자님을 만나기도 하고, 근데 신데렐라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살게요, 나는 참 운이 좋아, 나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는 입장이 아니라 좀 더 큰 연대라는 것을 이루게 돼요.
이렇게 손을 내밀고 연대함으로 인해서 정말 해방자의 자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나 혼자 편하게 그간의 억압과 구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를 구박했던 사람들을 응징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찾아가게 되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긋거나 낙서를 하거나 귀퉁이 접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렇게 책을 읽었을 때 뭔가 메모를 막 남기고 이렇게 책을 읽는 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들다 보니까 책 귀퉁이를 자꾸 접게 돼요. 그러니까 빌려서 읽는 것도 잘 못하고 꼭 책을 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 읽은 책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항상 좀 고민이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귀퉁이를 잡았던 몇 군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데모 요정은 모두가 자유롭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돕는 것이 진짜 마법이라고 했어. 그죠? 우리는 보통 마법이라고 하면 현재의 내 모습이 아닌 좀 다른 모습으로 변화했을 때 마법 같은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데모 요정은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 될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마법이라고. 우리는 참 우리들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좀 희망 고문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데, 현재의 나의 위치, 나의 처지를 직시하지 않고 자꾸 돌아가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나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젠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죠. 처음의 내 모습, 아니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참된 나를 보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게 정말 마법 같은 일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밑줄을 그었어요. 또 이거는 신데렐라가 놓고 온 구두를 왕자가 들고 다니면서 누구의 구두냐라고 찾다가 드디어 신데렐라를 만나게 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은 자기가 신데렐라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 어머니가 늘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으니 넉넉히 가지려면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그 말은 사실 틀린 말이야. 제대로 나누기만 하면, 아니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제대로 나누어져 있었다면 뭐든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넉넉하게 있는 법이야. 음식도, 사랑도, 집도, 시간도, 크레용도, 친구도 충분히 있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뭔가를 쟁취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불이한 방법이든 정의로운 방법이든 간에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것, 그거를 그렇게 나쁘지 않게 보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다거나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능력이 없다거나 무능력하다, 뭐 이렇게 폄하하면서 남의 것을 뺏는 것, 남을 속이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처럼 비춰질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런 거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삼국지라든가 이런 거 보면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하는 과정들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그렇게 대단한 생각에 대단한 수익을 가져가는 것을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셈을 배울 때 곱하기와 더하기를 먼저 배우고 빼기도 배우지만 나누기를 제일 늦게 배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한다. 우스갯소리였겠지만 세상은 빼기와 곱하기로 계산되기보다는 나누기로 계산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전 그 말에 동의해요. 제대로 나누기만 하면 모든 것은 부족하지 않다. 풍족하다까지는 아닐지라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데 동의합니다.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신데렐라가 왕자를 만나고 케이크 가게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케이크 가게를 찾아가는 과정에 그 마법사를 만나게 되죠. 데모 요정이랑 신데렐라가 하는 대화예요. 집에서 나와도 된다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신데렐라가 물었어. 데모 요정이 말했지. 다른 애들 돕느라 나도 엄청 바빴거든. 그러다가 너희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렸어. 또 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만 그러려면 일단 그 사람이 도움을 청해야 해. 너는 무더운 날 밤 전에는 도와달라고 한 적이 없잖아. 도움이 필요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다는 건 정말 사실이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주세요 소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한테 폐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정말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도움으로 내민 손을 바로 잡는 것, 그게 바로 연대이고 그게 바로 힘을 키우고 역량을 키우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그 도움을 다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하고 그래서 그 도움을 청한 손길을 거절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떤 자괴감에 빠지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경우에 있다면 내가 너무 힘들어, 나를 도와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거기에서부터 내 현실을 직시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부터 내가 그 도움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 그런 의지들이 결국은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건 아닐까. 또한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울 수는 없겠지만 내게 도움을 청한 목소리에 응원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 좋은 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방자란 다른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여기 그림 너무 멋있죠?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야. 우리는 해방자라고 하면 뭔가 큰 것을 생각하죠. 어떤 구조를 깨고 판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세우는 사람. 근데 결국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 앞장서서 싸우고 그 길을 판을 새로 만들고 그 위에 대단한 한 사람으로 남는 게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게 돕는 사람,
그 사람을 진정한 해방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해방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노동해방, 농민해방, 여성해방, 뭐 이런 수많은 해방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뭔가 어렵고 힘든 과정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유로운 길을 찾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 우리는 조금 더 해방자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너와 내가 해방자라면 영웅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해방의 길로 가는 길은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레베카 솔릿의 신데렐라를 통해서 해방자의 의미를 다시 배웁니다. 대단히 화려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해방자는 불을 다루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불을 일으켜 꺼져버린 줄 알았던 꿈에 불을 붙이고 자유를 찾아 나서며 다른 사람과 그 불의 온기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신데렐라의 모닥불은 이 책 안에서 멋지게 새롭게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깐부기 불이라는 의미의 신더를 떼어내고 엘라가 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신데렐라를 용감한 엘라의 이야기로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글은 리베카 솔릿이 엘라에게 써준 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방자 신데렐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해방자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있다. 세상은 누군가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누는 것이다. 도움을 어려워하지 말자. 누군가의 도움과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도움으로 연대할 수 있다. 마법은 나의 본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해방은 마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본 모습과 함께하는 현실에서 가능한 것이다. 리베카 솔릿의 해방자 신데렐라였습니다.